자,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리네. 오히려 눈이 내리니까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첫 방송이니까 좀 간결하게 깔끔하게 한번 내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 자, 그러면은 도표를 보면은 이 표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해. 그래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선 2018년에 7,530원. 2017년 대비 약 16.4%가 올랐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오른 속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올랐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가보면은 1989년부터 10년치씩 나와 있는데, 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 이상 오를 때가 몇 번 있긴 있었어. 근데 그때는 경제가 부흥기였단 말이지. 제조업이 살아나고 제조업이 한참 바쁘게 움직일 때였고, 건설업도 한참 부흥기였고, 그러다가 IMF 한번 때려 맞고 잠깐 1, 2년 주춤 하다가 다시 최저임금이 또 10% 이상으로 오른 때가 2000년대부터 2010년, 9년까지 또 10% 이상 오른 때가 몇 번 있긴 있었어.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과 맞춰서 발맞춰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소득 경제 성장의 이 최저임금 카드를 국가 정책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큰 부작용을 앞으로 더 일으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우선 보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속도로 오르면은 누가 가장 힘들겠어? 우선 첫 번째 수혜받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이야. 그리고 최저 월급이나 최저 시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면은 박수칠 일이고 좋아할 일이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국가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그거는 6개월짜리라는 거야. 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 지금 내년에 8,350, 10.9%또 올려. 총 2년간 27.3%. 대략 한 30% 되지. 그게 무슨 뜻이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인건비가 2년에 30%씩 오른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야. 예를 들어서 대박집이라든가 줄 서서 먹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는 상관없어. 그만큼 볼륨이 되고 가격을 뭐 한 5%? 티 안 나게 3% 이렇게 올려도 큰 타격을 입진 않지만은, 반대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몇 개나 있을까? 본인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사람들 주변 동네 봐봐. 정말 2년 이상 버티는 가게들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얼마나 많이 망해서 가게들이 바뀌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떨어져 가고 있는데 코스트는 올라가는 거야. 그 최저임금이 당연히 큰 부분 중에 하나지. 당연히 월세도 무시 못해. 월세랑 최저임금. 그럼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사업을 하려고 자본을 은행에서 끌어쓰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끌어쓰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야.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또 그것도 밀려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할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는 월급을 가져가는 거지. 월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야.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다 보니 폐업하지, 아니면은 인력 줄이지.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인력을 더 써서 뭐하나.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봐봐. 아르바이트 자리가 얼마나 점점 줄어드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롱런하는 게 내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 아르바이트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롱런해서
버티는 게 내가 보기엔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자영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때?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오프라인 가게뿐만이 아니라 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도 다 해보고 제조업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데 대기업은 어떻게 해? 대기업 마트 같은 데서는 판촉하라 하지, 수수료 높지, 어차피 울트라 갑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아웃시켜버리지, 이용해 먹고.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올라.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망하고 다 폐업하고 다 정리수준으로 가는 거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지. 이거를 소득주도 성장인가 나발인가를 해가지고 더 말아먹고 있는 거고. 실업자 수가 잘 봐. 소득주도 성장 뻘짓거리 한다고 시작해가지고 2018년부터 2018년 2월, 20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까지 100만이 넘어. 실업자 수가. 제일 높을 때가 126만, 125만, 이 난리라고 지금.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신 분은 실업자분도 많으실 거예요. 국가 수장 두 분이 바뀌었지. 제일 높은 탑 두 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들로 바뀌었는데 어찌됐건 그분들이 그리는 빅픽처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나는 더 안 좋아지리라고 봐. 내년에 또 10.9% 거의 11%좀 최저임금 올리는데 지금 봐봐. 자, 다음 높여보자. 취업자 수 증가 추이. 자, 11월에 갑자기 늘었어. 다 죽수다가, 그치? 갑자기 16만 명 이상 든 거야. 자, 근데 그거를 내용을 까보니 굉장히 웃겨. 30대, 40대는 오히려 감소했어. 근데 60대 이상이 급등했어. 근데 그게 공공부문 서비스에서 증가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실예인데 내가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구청을 갔어. 구청을 갔는데 구청 주차장에 안 보이던 직원들이 보이는 거야. 뭐 하냐? 그 주차장 카드 빼주는 거 있잖아. 주차 카드. 그걸 따로 빼주는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연세 많으신 분이. 근데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 포커스가 어쨌든 숫자를 올리려고 수치 올리려고 지금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분은 페이 받고 월급 받고 좋겠지만 이게 롱런 할 수 있는 직업이야? 거의 억지로 만든 포지션이라고. 생산성이 전혀 없는 일이지. 그분도 26만 명 안에 들어간 거야. 지금 이런 일자리들 때문에 급격히 늘어 보이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우선 이런 상황인데 또 더 심각한 건 뭐냐.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툴 중에 하나인데, 나 투자를 또 업으로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든 모든 투자든 토지 투자든 암호화폐 투자든 나는 심리가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 최소 50%, 30에서 50%이 심리라는 게 사람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식 더 사야지.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 안 사. 우선 기다리고 바닥에서 매집하자. 이런 사람들. 거기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분율로 하는데 기본 100을 기본으로 하는데 100 이상이 되면은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고 100 아래로 꺾이면은 앞으로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거야. 이건 한국은행이 미래 경기 예측하려고 만든 지표 2005년부터 만들었어. 자, 그럼 한번 볼까? 2018년 2월 108로 시작을 해. 그치? 근데 2018년 6월, 7월부터 꺾이지. 자, 106, 101. 2018년 9월 가서 100이 뚫려. 그리고 지금 2018년 11월은 96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96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초 가면은 95도 뚫리고 90도 뚫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90 뚫리면은 정말 이제 답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러면 투자 심리도 당연히 꺾이는 거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봐봐.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 너무 심각한 상황.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투자를 하던 무엇을 하던 어느 당이든 뭐 누구든 대통령이 누구건 대통령이 이분이건 저분이건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 정부의 정책을 보고 특히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예고 없는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거야. 경제 핵폭탄이. IMF처럼. 지금 가계부채 얼마인지 알지? 1,500조 넘었어. 내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똑같은 거야. 부채는 쌓여가. 근데 경기는 안 좋아져. 실업률은 올라가. 그리고 뭐 취업률 증가했다 그러는데 양질의 좋은 퀄리티에 있는 잡이 아니라 단기직, 단기 알바직.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는 최소 앞으로 6개월, 1년 안에는 이거 이상으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했으면 해. 자,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수치화된 팩트도 보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생각을 한번 따로 해봐야 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연히 경제가 좋아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이건 내 생각이야. 자,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선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게 첫 번째.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돼. 자영업자 다 날아가기 전에. 자영업자가 다 와이프드 아웃. 그냥 자영업자가 그냥 싸그리 다 망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계부채 지금 얼마? 1,500조. 그거 잊지 말고. 그 중에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 가계부채 하나 자영업자 부채가 엄청나단 말이야. 지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 왜? 1차적으로 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식당이나 뭐 미용실이나 부동산이나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2년 전, 3년 전에 권리금을 뭐 5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주고 권리금을 들고 들어갔는데 부동산에 작년, 재작년부터 내놔도 안 팔려. 이건 실질적으로 내 주변 지인들 이야기야. 자기가 들었던 권리금의 반 정도 받아도 잘 받는 거야. 요즘은 무권리도 많아. 왜냐면은 돌아다녀보면은 임대라고 써있는 데 많잖아. 여러분들 동네 한번 돌아다녀 봐봐. 소매가 크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두면 뭐 먹고 사냐 이거지. 그러면 다시 백수로 전략 플러스 빚쟁이. 거기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놀기 시작하면은 특히 그렇게 자영업자 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만 무대기로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지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적자폭은 계속 쌓여가지만 어떻게든 융통하고 카드깡을 하던 제3금융권까지 가던 어떻게 해서든지 몇 번 넣으려고 하지. 그래서 늪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이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타이틀을 최저임금의 늪이라고 해놓은 거야. 당연히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니까 법은 지켜야겠지. 최저임금은. 알바생들이 무슨 죄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책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알바생분들도 나도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기까지 쭉 왔지만은 정말 시급 받고 한 달 뼈 빠지게 일하고 나면은 땀 흘려서 내 월급 통장을 보면 한숨 나올 때가 나도 많았어. 그리고 내 시절에는 뭐 인턴십이라고 해서 한 달 뼈 빠지게 일하고 30만 원 받고 10만 원 받은 적도 있어 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뭐 그런 경험도 나는 해봤기 때문에 요즘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진 거야. 이 고용노동부에서 열심히 하셔서 일들을. 자, 그러면은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최저임금 제도를 조금 이게 플렉시빌리티하게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 이건 뭐 정부 정책이니까 뭐 내가 개인의 힘이 뭐가 있겠니만은 내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볼게. 뭐 예를 들어 실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시급을 지역별로 나눠서 차등을 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왜냐면 인구 밀도에 따라서 코스트 오브 리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면은 월세도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싸잖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반면에 그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은 그거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라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뭐 서울이 아니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좀 차등을 두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현실적인 부분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1년차, 2년차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돈을 많이 까먹어. 그리고 가장 망하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1, 2년차 때 많이 나라에서 많이 서포팅을 해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시급이 8,500원이다가 하면은 최저임금이 거기서 당신은 1년 차면은 당신은 6,500원, 7,0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라에서 나머지는 지원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제도. 당연히 뭐 세금 갖고 지랄들 할 텐데, 쓸데없는 세금 쓸 바에나 말도 안 되는데 뻘짓거리에서 돈 퍼주거나 뻘짓거리 하는데 쓰는 바에는 차라리 경제에다 이런 데다 포커스하는 게 맞아. 지금 실업률 보고 지금 가계부채비 보면은 어디다가 지금 세수를 많이 써야 될지 정해야 되거든. 응? 가게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 조그만 직원 두세 명 있는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빚 못 갚고 두 손 두 발 파산 신청하면 어떡할 거야? 어? 답이 없는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금을 좀 유용하게 쓰는 거지. 더 최소한 한 2년차까지는 도와주는 거야. 서포팅 해주는 거고, 연차별로 나눠도 돼. 1년차에 한 뭐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30% 도와주고, 2년차에 뭐 반으로 줄여서 15%는 20% 도와주고. 그러면 그래도 경영을 못하고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책임인 거야.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니까, 자기가 경영을 못하거나 자기가 아니면 더럽게 운이 없거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중에 또 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나는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자본 쓰고 대출 끌어들여서 사업한다고 돈을 쓰는데, 어느 누가 망하고 싶고 어느 누가 돈을 적자 보면서 매월 적자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저녁에 혼자 소주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혼자 울고 혼자 한강 한 번씩 거닐어 보고 별의별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란 말이야.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튼튼해야 될 정책을 만드는 게 나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 대기업도 중요하지. 대기업은 그래도 현찰들을 다 몇 조씩 갖고 있고 몇 천억씩 갖고 있어. 코스피 상장된 회사들 100위 안에 드는 애들 걱정 안 해도 돼. 걔네들은 벌써 아래 하부층에 다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근데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층의 중간층이 지금 가장 큰데 어차피 비율로 봤으면은, 근데 가장 적자가 많고 가장 부채가 많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말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맞춰서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대기업과 노동자층의 중간. 근데 노동으로 일하시는 분, 월급쟁이 분들도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없어지고 자기가 일하는 가게가 없어지면은 어디서 일을 할 거야? 시급 아무리 오르면 뭐라고, 최저 월급 아무리 오르면 뭐하나, 일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취업자수 는 거? 그거는 그냥 내가 보기엔 잠깐 반짝한 거야. 저거 3개월, 6개월도 못 가. 저런 식으로 그냥 세에서 부어서 쓸데없는 뻘 포지션들 만들어서 수치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탁상공정 같은 짓거리는 이제 그만 좀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피스.